나는 57세. 이름은 정숙이다. 오늘도 서랍을 여는 소리가 끼익 하고 울렸다. 맨 아래 묵직한 앨범을 꺼내며 나는 생각했다. 내 삶이 이 사진들처럼 단정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고. 페이지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 사이사이로 젊은 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첫 월세방에서 설거지하던 찰랑찰랑한 물소리, 아이들 돌잔치에서 풍선 터지던 펑 하는 소리들. 모든 기억 속에 그가 있었다. 내 남편, 64,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 그의 거친 손바닥이 내 등을 토닥이던 감촉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현관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코끝에 스며든 낯선 향. 내가 늘 쓰는 장미 비누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달콤하고 가벼운 여자의 향수 냄새였다. 회의가 길어졌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그래. 내 대답도 바닥에 떨어질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짧은 대화 뒤의 침묵이 우리 집을 가득 채웠다.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위에서 웅웅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스마트워치였다. 충전 중이던 화면이 잠깐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나 보다. 가까이 다가가자 화면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잘 들어가셨어요? 어제 와인 참 좋았네요. 발신자 이름은 은서였다.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 읊조려 보니 너무나 매끄럽게 혀끝에서 굴러떨어졌다.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나는 바구니에서 그의 셔츠를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댔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 달콤한 향이 내 폐 속 깊숙이 스며들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엌에서는 커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다. 내 속에서도 뭔가 똑같이 팔팔 끓고 있었다. 시장에 나간 길이었다. 팔을 고르고 있는데 채소 가게 사장이 말을 걸어왔다. 형수님, 네, 어제 호텔 라운지 쪽에서 형님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아, 저는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내 손에서 파 한 단이 떨어져 나갔다.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아, 그래요? 요즘 회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웃었다. 입가에 억지로 만든 미소가 어색하게 붙어 있는 걸 느꼈다. 그렇군요. 요즘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바닥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영수증이었다. 무심코 주워들었는데 상단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동네에는 없는 고급 라운지 이름이었다. 샴페인 2, 디저트 플레이트 하나.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카드 번호 끝자리 4개가 낯설지 않았다. 남편 카드였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를 멀리 날려보냈다. 저녁 식탁. 된장찌개를 끓이는 보글보글 소리 사이로 그와 마주 앉았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당분간 바쁠 거야.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서. 호텔 라운지 미팅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젓가락 사용하던 소리가 뚝 멈췄다. 그 얘긴 누가 했어?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꿀꺽, 꿀꺽. 그리고 컵을 내려놓는 딸깍 소리. 모든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박혔다. 밤이 깊었다. 옆방에서 손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콜록콜록 작은 소리였지만 벽을 타고 선명하게 전해졌다. 며칠간 우리가 돌보기로 한 아이였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리니 미열이 있었다. 할머니, 작고 나직한 목소리. 괜찮아. 물 한 모금만 마시자.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 컵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 아이에게 물을 먹이며 나는 생각했다. 내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더 말라갈 수 있을까?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돌아왔다. 하지만 내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 침대맡 휴대폰에서 띵 하고 알림음이 울렸다. 은행 앱 알림이었다. 자동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내역을 확인했다. 투자 컨설팅 이름도 모르는 업체였다. 금액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해가 뜨기 직전 나는 우리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친근했을 그 소리가 지금은 낯선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 돌리려다 말고 다시 놓았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다. 지금 문을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묻지 않으면 영영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 두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다투고 있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로 가서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 젊은 우리가 거기 있었다. 사진 속 내가 환하게 웃고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는 그 눈빛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사람의 등을 구부리게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아침이 밝아왔다.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들어오는 소리, 식탁 위 묵은 냄새들을 쓸고 가는 것 같았다. 그 바람이 내 속까지 깨끗하게 쓸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 마음속 냄새는 바람으로 씻겨나가지 않는다. 당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늦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의 문도 쾅 닫혔다. 집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정작 비어 있는 건 집이 아니라 나였다. 주방 서랍을 열어 하얀 종이를 꺼냈다. 서랍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하는 소리. 가운데 선을 그으며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까지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다. 왼쪽에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 은서라는 이름의 메시지, 낯선 향수 냄새, 모르는 업체로의 자동이체. 목소리 내어 하나씩 읽어보니 더욱 또렷해졌다. 오른쪽에는 감정이라고 적었다. 수치스러움, 분노, 두려움, 허무함. 마지막 줄에 작게 덧붙였다. 나는 누구였을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사람?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긁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긁힌 자리에 올라오는 건 상처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복지관 합창단 모집 안내입니다. 초보자 환영, 나이 무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연습.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입력해서 신청 버튼을 눌렀다.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 딸깍. 이유는 단순했다. 누군가 나를 정숙이라고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곳에 가보고 싶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창밖에서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방 지퍼 잠그는 소리, 뛰어가는 운동화 소리, 멀어져가는 웃음소리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남의 손에 부서지지는 않겠어.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장의 제목을 나는 벌써 알고 있다. 갈등, 배신의 상처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 그 무대 위에서 나는 비틀거리더라도 내 발로 설 것이다. 떨리더라도 내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기록할 것이다. 우리 둘의 전쟁과 나 혼자만의 사랑을.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평소라면 정겨웠을 이 소리들이 지금은 귀에 거슬렸다. 찌개에 김이 피어오르는 저녁 식탁 위에서도 나는 그 구수한 냄새 너머로 낯선 향수 냄새를 떠올렸다. 하루 종일 지우려 했지만 코끝에 배어든 그 향은 손끝에 밴 마늘 냄새처럼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무 젓가락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은서라는 사람 누군데?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서 젓가락이 빠져나가 식탁에 떨어졌다. 짤깍 하는 작은 금속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남편은 당황한 듯 허둥지둥 젓가락을 주워들었지만 그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누구 말하는 거야? 목소리에 기어들어간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진실을 숨기기엔 그 목소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 스마트워치에 떴어. 어제 와인 참 좋았다는 문자. 호텔 라운지 영수증도 받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컵을 움켜쥔 손의 관절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세게 잡고만 있었다. 방안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 딱, 똑, 딱 규칙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정수가, 그건 그냥. 그냥 내가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낯설었다. 와인을 같이 마신 게 그냥이야? 낯선 향수를 묻히고 들어온 게 그냥이야? 내 평생을 같이 산 당신의 변명이 고작 그거야?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을대만 몇 번 크게 움직였다. 침을 삼키는 그 작은 소리, 꿀꺽, 마저도 내게는 배신을 고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집에 들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대답했다. 그래, 왔구나. 배고프지? 네. 감사해요. 며느리가 옆에서 국을 퍼주며 무심코 말을 던졌다. 어머니, 요즘 아버님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어요. 뭔가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 들린 칼이 멈췄다. 팔을 자르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썩둑썩둑 하던 칼질 소리도 뚝 끊겼다. 내게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었다. 차라리 독한 모욕이었다. 젊어 보인다.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그 젊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내 곁에서 점점 시들어가던 그 얼굴이 다른 여자의 웃음 속에서 다시 꽃 피우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 젊음은 결국 내 세월을 뜯어먹은 대가였다. 그래, 요즘 회사 일이 좀 줄어서 쉬나 보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국자를 든 손으로 허벅지를 꽉 눌렀다. 아프게. 며칠 후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서 응급실에 왔어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 나는 잠옷 차림으로 곧바로 집을 나섰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손자.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다. 할머니, 열에 달아오른 아이가 나직하게 불렀다. 응, 할머니가 여기 있어. 괜찮아. 그 작은 손가락들이 내 손을 꽉 감축대. 그 따뜻한 온기 하나로 하루 종일 가슴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스르르 녹아내릴 것 같았다. 한밤중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떻게 됐어? 준이는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는 그 손길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아이를 향한 그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저 사람은 아이에게만은 진짜 할아버지구나.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야. 속으로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남편의 휴대폰이 윙윙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떴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많이 걱정되실 텐데. 보낸 사람은 은서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도 봤고 그도 내가 본 걸 알았다. 눈빛이 교차하는 그 순간 말 한마디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차갑고 단단한 유리벽이 세워졌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갔다. 자동이체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프린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쭉 훑어보니 낯선 상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금액도 결코 적지 않았다. 실례지만 이 회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은행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대답했다. 김은서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다. 사랑이 끝나면 제일 먼저 새는 건 눈빛과 돈이라고 했던가. 남편은 사랑도 돈도 모두 그녀에게 주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적었다. 사랑과 돈,
둘 다 빼앗겼다. 내게 남은 건 이름뿐.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편은 씻고 방에 들어가 있었다.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소리, 가글하는 소리, 그리고 방문 닫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방문 앞에 섰다.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몇 번이나 반복했다. 손잡이 돌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쿵쿵쿵 요란하게 뛰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터져 나올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손자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중얼거렸다. 배신은 내 사랑을 무너뜨렸고 내 삶마저 빼앗아 갔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복도를 걸어 내 방으로 돌아가며 발소리를 죽여 천천히 걸었다. 언젠가 나도 내 방식대로 답할 거야. 당신이 무너뜨린 이 삶을 결국에는 내 손으로 정리하겠어. 방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남편의 배신을 확인한 이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숨소리가 벽을 넘어오지 않았다. 밤마다 그의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그 동작만 반복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만 손끝에 남을 뿐이었다.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내가 더 작아질 것 같았으니까. 그 무렵이었다.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다. 복지관 합창단 모집 안내입니다. 초보자 환영, 나이 무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연습.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망설였다. 화면을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가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자리가 필요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생전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렀다. 딸깍. 첫 연습날 아침이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 내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다. 구두가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다. 연습실 문을 열자 낡은 피아노가 나를 맞이했다.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삑 하고 새어나왔다. 좁은 연습실에는 이미 60 넘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섰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안경을 낀 남자였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고 차분했다. 자세도 꼿꼿했다. 그가 먼저 다가왔다. 처음 오셨죠? 자리 여기 비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귀에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친절한 목소리였다. 감사합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끼익 소리와 함께 앉았다. 연습이 시작되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내 음정이 자꾸 흔들렸다.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참 맑으시네요.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랜만에 불러서 그런 거예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여자로서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연습이 끝나고 다 같이 근처 찻집으로 갔다. 테이블에 앉자 그가 내 앞으로 따뜻한 유자차를 밀어주었다. 손이 많이 차시네요. 추우실 텐데. 컵을 받는 순간 우리 손이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나는 움찔했다.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몰랐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걸어가며 나는 이상하게 설레고 있었다. 발걸음도 평소보다 가벼웠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취급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그런데 곧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남편은 이미 나를 배신했는데 왜 나만 죄책감을 가져야 하지? 며칠 뒤 두 번째 합창단 연습이 끝났다. 다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내게 다가왔다. 혹시 돌아가는 길이 같으면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쳤지만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의 차 쪽으로 향했다. 차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났다. 남편 차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시동을 걸며 그가 물었다. 이 근처에 사시죠? 네, 저기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에요. 그럼 다음에도 같이 가시죠. 혼자 걸어가기엔 밤길이 쓸쓸하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쓸쓸하다. 맞다. 나는 오래전부터 쓸쓸했다. 남편이 집에 있어도 쓸쓸했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쓸쓸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덜 쓸쓸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점심이나 같이 하실래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창문 밖으로 우리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나를 배신한 남편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게 시작일까?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걸지도 몰라. 다음 날 점심시간.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내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다.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분도 계시죠? 나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있긴 하죠.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정숙 씨,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미 오래 견뎌오신 거네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속 얘기를 꺼냈다. 남편의 외도, 가족 앞에서 느낀 모욕감, 재산 문제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몇 번 떨렸지만 그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럼 정숙 씨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였다. 그가 내 손 위에 손을 살짝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떨림, 설렘,
그리고 죄책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합창단 연습 후에는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은행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했고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돌아와요.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합창단 연습이 일찍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준비해 왔는데 나만 챙기지 못했다. 같이 가시죠. 우산 있어요. 그가 자신의 우산을 펼쳤다. 작은 우산 아래서 우리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제가 너무 성급한 걸까요? 뭐가요?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뺨에 손을 댔다. 차가운 빗방울과 달리 그의 손은 따뜻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자는 뜻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무서우세요? 무섭지는 않아요. 다만 처음이라서요. 이런 일이.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으니.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뭔가 결심을 굳힌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제 나도 진짜로 나를 배신해 볼 시간이야. 다음 주 목요일. 합창단 연습 후에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갈 약속을 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나는 결국 그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다. 작은 모텔 방이었다. 벽지가 조금 낡았지만 깨끗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떨렸다. 괜찮으세요? 마음이 바뀌셨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에게도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남편의 거칠고 차가운 손과는 달랐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 목소리에 내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손을 잡고만 있었다. 빗소리, 우리의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눈물이 맺혔다. 울지 마세요. 그가 내 눈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몸이 저절로 떨렸다. 곧 환갑을 바라보는 몸이지만 20살 처녀처럼 설레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닿은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남편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섬세함이었다. 내가 여자라는 걸, 내가 아름답다는 걸 일깨워주는 손길이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창문에 부딪히는 물방울 소리가 우리만의 음악이 되었다. 그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며들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속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내가 여자라는 것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빗소리는 계속 창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와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무 오래 목말라 했던 감정이었으니까. 그의 체온이 내게 전해질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모든 게 끝난 후 우리는 조용히 누워 빗소리를 들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였구나. 이런 사람이 내 안에 숨어 있었구나. 후회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도 이제 같은 선 위에 섰다. 남편이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남편을 배신했다.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다. 더 단단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맞바람이다. 며칠 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정수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젓가락을 놓고 국그릇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표정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목소리도, 뭔가 다르다고.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달라졌어. 목소리에 전에 없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다. 나도 이제 당신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가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들렸다. 짤그랑 무슨 말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잖아.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났어. 순간 그의 컵이 식탁에 떨어졌다. 물이 쏟아지며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소리가 났다. 뭐라고? 네가 감히! 그가 벌떡 일어서며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나는 꿈쩍하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였어.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미쳤구나. 정말, 어떻게 네가?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들 내외와 손자의 목소리였다. 거실로 들어온 그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 손자의 해맑은 눈빛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목을 뿌리치고 아이들 앞에서 차갑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나도 그를 배신했어.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는 손자를 부둥켜 안으며 뒤로 물러났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다. 미쳤어. 정수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보여준 것뿐이야.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날 밤 거실은 전쟁터의 잔해 같았다. 아들은 분노에 차서 아버지를 다그쳤고 며느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손자는 이유도 모른 채 무섭다며 울부짖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어깨가 덜덜 떨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집안을 메웠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눈은 더 이상 젖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이미 죽었고 남은 건 잔해뿐이었다. 나는 그 잔해 위에서 내 손으로 불을 지폈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가해자이자 심판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문을 여닫는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예전과 달랐다. 모든 소리가 조심스럽고 경직되어 있었다. 아들은 집에 들를 때마다 나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며느리는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반찬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어머니, 국은 여기 놓을게요. 응. 짧은 대화 뒤의 침묵이 칼로 자른 듯 차가웠다. 손자만큼은 어른들의 눈치를 봤다.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번갈아 안기며 제잘거리지 않았다. 대신 구석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가끔씩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후의 폐허였고 우리는 모두 그 잔해 위에 서 있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없이 술에 의지했다. 퇴근하면 곧장 거실 구석 소파에 주저앉아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왔다. 병뚜껑 따는 소리, 작은 잔에 술 따르는 소리, 꿀꺽꿀꺽 넘기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의 눈빛이 더 흐려졌다. 처음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점점 절망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체념으로 변해갔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정수가, 술 기운에 취한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정수가, 나 좀 봐.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오는 소리였다. 돌아보니 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무릎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정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마지막 기회만 줘. 그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간절했다. 눈물도 거짓 같지 않았다. 어깨가 덜덜 떨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설거지하던 손을 천천히 닦으며 말했다. 기회.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은 이미 기회를 가졌어. 그리고 그걸 스스로 버렸지. 정수아, 제발. 일어나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눈물이 진실이라고 해서 용서가 뒤따르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이미 죽었고 신뢰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울음소리를 덮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었다. 그의 방과 내 방 사이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거리가 태평양보다 넓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모든 생활음이 들렸지만 우리는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없었다. 밥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만이 식사 시간을 채웠다. 간장 좀. 여기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그마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어머니, 아버지, 거실에 들어선 아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이렇게 계실 거예요? 아들이 우리 사이에 앉으며 말했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손자 앞에서만이라도 웃어주세요. 그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웃을 수 없었다. 웃음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억지로 지은 미소는 더 큰 비극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아들아, 내가 입을 열었다.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 어머니, 그냥 조용히 놔둬.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큰 변화는 힘들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손자가 우리 집에 혼자 놀러 왔다. 톡톡톡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의 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문을 열어주니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잠시 후 아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나 보다. 거실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천진한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 말 안 해? 싸웠어?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니야.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단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녕이라도 해봐. 그래, 알겠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가면을 쓰기로 했다.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익숙하고 안도감을 주었는데 이제는 낯설고 불편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숨소리를 엿듣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다. 사랑은 떠나도 동행은 남는구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세월뿐이야. 창밖으로는 늦은 밤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시간만은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서진 실내 위에서 다시 쌓이는 건 오직 의무와 습관뿐이구나.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잠시 멎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는 나를 붙잡지 못했어.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그것이 노년 부부가 짊어진 씁쓸한 굴레인가 봐. 그날 밤도 나는 거실에서 홀로 새벽을 맞았다. 동이 틀 때까지 들리는 건 시계 소리와 그의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적막한 메아리뿐이었다. 겨울이 깊었다. 부엌 창문으로 차가운 햇살이 스며들어 식탁 위를 하얗게 물들였다. 나는 손자를 위해 끓여둔 죽을 천천히 저으며 나무 주걱이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 보글보글 죽이 끓는 소리. 수십 년간 들어온 소리였다. 오래전 내 손이 했던 수많은 노동들을 떠올렸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집을 위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주걱을 놓고 가스불을 줄이는 소리. 지익하고 줄어드는 불꽃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다. 거실 한쪽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바스락. 무심한 소리였다.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내 남편 같지는 않았다.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세월 때문에 남아있는 동행자. 그와 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다. 신문 넘기는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규칙적인 리듬이 이제는 시계 소리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요즘 나는 종종 동네 교회 계단에 앉아 있곤 했다. 계단의 차가운 시멘트가 엉덩이에 닿는 감촉,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오래된 결혼 반지. 한때는 반짝였지만 지금은 빛이 바랜 그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금속의 차가운 무게가 느껴졌다.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가 다시 빼냈다. 그 무게는 너무 가벼운데 이상하게 손끝은 무거웠다. 그 반지가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사랑은 불꽃처럼 시작해서 결국 제가 되는 거야.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나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였다.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손자가 교회 계단을 올라와 내 품에 안겼다. 작고 따뜻한 몸이 내 가슴에 닿았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할머니.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랑 행복해?
그 질문에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순수했다. 그 눈빛에 차마 진실을 얹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행복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슴속은 울고 있었다. 정말? 정말이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라도 아이의 웃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럼 됐다. 할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목을 꼭 껴안았다. 밤이 되면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본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들어오고 창문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낯선 사람 같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으로 말했다. 남편의 외도가 나를 무너뜨렸고 나의 맞바람이 우리를 갈라놓았어. 창문이 차가운 김으로 흐려졌다. 사랑은 끝났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부터 살아야 하는 건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라는 것을.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내 이름으로. 며칠 전 합창단에서 민수 씨를 다시 만났다. 요즘 어떠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어요. 하지만 견딜만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복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그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숙 씨, 언제든 힘들면 친구로서라도. 네, 고마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소리가 아스팔트에 또렷하게 울렸다. 예전과는 다른 소리였다. 더 단단하고 더 확신에 찬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되찾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그가 물 한 잔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수가,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어떻게 될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것도 너무 피곤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2번 들렸다. 마지막 밤 나는 다시 창가에 섰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천천히 속삭였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결국 제가 되는구나.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그제 위에서 나는 다시 걸어야 해.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무너진 신뢰, 부서진 마음, 사라진 사랑.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나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어. 해가 뜨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이것이 나의 사랑과 전쟁이었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창가를 떠나 부엌으로 향했다.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이 집의 할머니였고 어머니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었다.